빨간 버튼, 파란 버튼 그거 그 정확하게 이게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내용이 그거였었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인류에게 버튼이 두 개가 주어지고 빨간 버튼 또는 파란 버튼이 있는데 파란 버튼을 누른 사람이 절반 이하면 빨간 버튼을 누른 사람만 살아남고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파란 버튼 뭐 빨간 버튼 이제 파란 버튼을 누른 사람 절반 이하면 빨간 버튼을 누른 사람만 살아남는다라고 했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누를 것인가였었잖아. 그게 원래 그 미스터 비스트가 처음에 커뮤니티 올린 거죠, 그게? 예, 이게 그쵸. 미스터 비스트가 트위터 그러니까 현 X에 올린 것 같아요. 원문을 읽어드리면 미스터 비스트 X인데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빨간 버튼이나 파란 버튼을 눌러 비밀 투표를 한다. 만약 50% 이상의 사람이 파란 버튼을 누르면 모두가 살아남는다. 만약 50% 미만의 사람이 파란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파란 버튼을 누른 사람이 50% 미만이면 빨간 버튼을 누른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이때 당신은 어떤 버튼을 누르겠는가? 솔직하게 대답하시오가 원문입니다. 원문인데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실제로 투표도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결과가 파란 버튼이 56.2%고 빨간 버튼이 43.8%예요. 이거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죠. 왜 빨간 버튼을 누르느냐, 혹은 왜 파란 버튼을 누르느냐. 근데 이게 스레드에서는 굉장히 핫한 주제였는데 한국 X에서도 핫한 주제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X를 안 해가지고. 거의 안 다뤄졌었어요. 트위터 내에서는 이야기가 거의 없었는데 사실 이거를 분석했을 때 좀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편이었었던 것 같은데 싶어서 안 그래도 한번 그러니까 저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별 생각 없이 넘겼다가 얘기가 나오고 나서 문제의 조건을 본 다음에 재밌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명확한 편인 것 같은데 각자의 그러니까 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생각했었던 사고의 과정이 확률론 쪽이었었다라는 걸 느끼고 나서 그러면 각자 전공한 방식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내놓는 게 다르겠구나. 그래서 각자의 전공이 이 대답을 내놓는 영역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갖고 와봤어요. 그렇구만. 하면 여쭤봅시다. 우리 현님이나 너구리 선장님은 어떤 버튼 누르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파란 버튼입니다. 사실 저도 파란 버튼이니까 하거든요. 왜냐면 내 가정 속에서 오케이. 저는 처음엔 빨간 버튼이었어요. 지금 누르라고 하면 전 지금 누르라고 하면 파란 버튼 누를 것 같아요. 아하. 왜요? 이게 그 조건에서 빨간 버튼을 누르면 일단 무조건 살아요. 난 살아. 그쵸. 그러니까 사실 굳이 빨간 버튼과 파란 버튼을 나누지 않고 모두가 빨간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그게 하나의 그 예시 중에 하나였죠. 논거 중에 하나. 그게 그리고 그 초반에 파란 버튼 선택자들을 공격하는 논리였기도 해요. 그치. 근데 그 두 분은 어째서 파란 버튼을 선택하신 거예요? 일단은 저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부터 얘기해 보면 네. 일단 저도 처음에는 빨간 버튼이긴 했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100% 빨간 버튼을 누르면 어차피 다 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가 왜 파란 버튼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오해의 가능성. 그러니까 빨간 버튼은 내가 타인을 살릴 수 있는 영역까지 도달을 못해. 나만 일단 무조건 사는 버튼이잖아요. 근데 파란 버튼은 그래도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거에서 오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걸림이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파란 버튼이 50% 이상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생각 들었어요. 어찌 되었든.
안에. 그러니까 빨강색이 100%일 확률보다 파랑색이 50%를 넘길 확률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결국 마지막에는 파랑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파랑을 골랐어. 나는 결과의 경우의 수를 나눴었는데 이게 약간 이런 거야. 내가 빨강을 눌렀을 때 내가 만날 그러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결과는 두 개예요. 다 같이 살고 나도 산다. 남들은 죽지만 나는 산다. 그리고 파랑을 눌렀을 때는 나랑 같이 파랑을 눌렀던 사람이랑 같이 죽는다. 또는 다 같이 살고 나도 산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기대값을 죽는 걸 0, 절반만 그러니까 뭐 이게 내 주변의 인간들이랑 같이 살아남는, 그러니까 반만 살아남는 걸 0.5, 다 같이 사는 걸 1이라고 친다면은 빨강의 기대 결과는 0.75 정도 돼요. 1이랑 0.5 사이 어딘가에 있으니까. 근데 파랑의 기대값은 0과 0.5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낮은 편인 거는 맞거든. 그래서 빨강을 고르는 건 맞아. 근데 문제는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빨강을 얘기를 했었을 거라고 보지만 나는 이 다음이 문제라고 봐. 이 라운드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세계에 놓이는가라고 본다면 내가 빨강을 눌러서 살아남잖아. 그러면은 죽은 파랑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멍청한 선택이 되겠죠? 그럼 그 시점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철저하게 계산된 이득만을 쫓는 인간들만 이 세계에 남게 돼. 근데 나는 이 세계가 너무 무서워.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그러니까 인정과 윤리와 모두를 위한 고려가 아니라 일단 나는 사니까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를 사람들로만 남겨진 세상이 올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세계는 나한테 그렇게까지 친절한 세계는 아닌 것 같아. 파란 버튼을 눌러서 죽는다면 어쩔 순 없지만 파란 버튼을 눌러서 산다면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은 세계로 우리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파란 버튼을 골랐었어.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 너구리 선장님이 얘기하신 그 논리 때문에 파란색으로 옮겼는데 처음에 빨간색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거를 공유가 그 오징어 게임의 공유 씨 같은 사람이 버튼 두 개를 딱 갖고 와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건을 얘기를 해주고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한 10초, 20초만, 한 30초 안에 결정하셔서 누르셔야 됩니다. 안 누르시면 다 죽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확장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난 당연히 빨간 거 누를 것 같은데? 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빨강을 눌렀을 때 파랑을 아무도 안 눌러서 모두가 살거나 파랑을 누른 어떤 누군가가 살거나 죽거나, 혹은 파랑을 많이 눌러서 빨강도 살고 파랑도 살거나. 이 첫 번째랑 세 번째는 같은 결과인데 두 번째면 삶이 너무 비참해져. 맞아. 만약에 우리 엄마가 파란색 눌러서 나 때문에 죽었어. 그치? 그거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치? 그건 살만하지 않은 삶이네. 그럼 빨간색 버튼 누른 그리고, 사람은 나르시스트 사페이 가스 높다. 뭐 그렇다기보단 그렇다기보다 약간의 비정함이 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음, 전략적 이득이라는 개념 내에 비정함이라는 게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는 느낌을 받는다. 저 선택지 내에서.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를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게, 그 선택을 할 당시에 그 사람의 시야가 어디까지였느냐가 이 선택을 갈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야가 언제나 동일할 순 없어요. 그치? 그치. 물론 언제나 동일한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랑은 전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점은 사실은 이 허구의 버튼이잖아요. 이 허구의 버튼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더라고. 저도 그게 좀 흥미롭긴 했어요. 저는 이 얘기 보면서 두 가지 정도가 잘났는데, 하나는 철학에서 말하는 이제 트롤리 논쟁 같은 게 하나 떠올랐고, 으흠. 다른 하나는 그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보면 이제 유람선으로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조커가 한쪽은 범죄자들만 있는 그 유람선, 한쪽은 이제 일반인들 있는 유람선. 그래서 서로 이제 폭탄 스위치를 쥐어준 상태에서 제한 시간 안에 안 넘어가면 이제 둘 다 폭발되는. 그러나 한쪽은 누르면 한쪽은 살고 이제 자기는 사는. 그러니까 한쪽은 우리 쪽은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이 폭발하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갖고 있는 늘 이제 윤리적 딜레마 이거를 어찌됐든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게 갑자기 왜 미스터 비스트가 갑자기 왜 이런 걸 왜 올렸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갑자기. 뭐 원래 이런 거 좋아하니까 워낙에. 사실 이거 문제를 잘못 낸 줄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원래 의도랑은 뭔가 오타가 나가지고 빨간 버튼과 파란 버튼을 잘못 쓴 줄 알았어요. 음,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그 원래도 미스터 비스트가 이런 종류의 글을 많이 쓰기는 써요. 그리고 그 본인은 스스로는 어떠한 코멘트도 남기지 않는 걸로 유명을 한데 그치 여기서 근데 코멘트를 그거 알려. 그거지. 어허. 재밌는 지점은 이 버튼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논의를 해가면서 어떤 이념적 대립으로 이제 슬슬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거품이 좀 꺼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댓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버튼은 개인주의 대 전체주의의 버튼이래요. 그러니까 빨간 버튼은 개인주의고 파란 버튼은 전체주의라는 거. 음, 너무 세상을 너무 플랫하게 본다 그거는. 그렇죠. 너무 지나치 플라테가 보는 거지 그거는. 어. 그리고 어떤 거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이타심 대 이기심의 버튼이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볼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되게 엄밀하진 재밌어요. 않아. 음. 예를 들면 내가 파란색 버튼을 눌렀지만 내 입장에서의 파란색 버튼을 누른 이유는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빨간색 버튼을 누른 새끼들만 살아남아 있는 미래에 도착했었을 때 거기는 나름대로 그 비정한 지옥일 거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떤 이기적 선택 내에서 파란색이 필요했다고 본 거란 말이야. 일부의 빨간색 이기주의자들을 프리라이더처럼 삼아서 사회가 굴러가더라도. 근데 이거는 그럼 이기주의에 가까운 개념에 가깝지. 그러니까 되게 플랫한 거지 그런 해석들은. 음. 이게 난 이 문제를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 그런 거야. 수학 좀 할 줄 안다고 깝치는 새끼들을 걸러낼 수 있음. 그 정도? 음. 그러니까 여기서 막 기대감 논의 같은 것들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애들을 걸러낼 수 있어. 아 새끼들 자식들 수학 좀 할 줄 안다고 이게 이득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구만. 이렇게 느끼는 인간들을 걸러낼 수 있어 보이는 장치가 아닌가? 저는 그 이상은 모르겠으나.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음. 이 문제 단순히 기대값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 저는 만약에 파란색이 이게 결국 미스터 비스트의 투표 결과로는 이제 파란색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빨간색 버튼을 누른 거를 사람들이 안다면, 그러니까 빨간색 버튼을 그치. 누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 세계라면 또 이것도 다르게 그치 이기지 않을까. 거기까지 간다면. 거기까지 간다면 그치, 그 연속 생각도 문제가 들더라고. 되는 거지. 어.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빨간색들은 이제 낙인에 가깝게 모두가 살아남은 사회에서 프리라이더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그 조건이 미리 알려져 있었다면 너가 빨간색을 눌러서 골라도 파란색들과 함께 다 살아남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너는 너가 빨간색을 눌렀다라는 것들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돼. 그러면 또 조건이 라고 달라지지. 된다면 그치. 근데 그 생각도 들더라고. 이게 결국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그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 혼자 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가 보면 파란색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급박한 상황, 아까 파몽님께서 얘기하신 아주 급박한 상황이면 저도 직관적으로
그냥 빠르게 머리 확 돌리면 빨간색 누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에포케님이 했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오류 가능성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만약에 생맹이거나 아니면 음, 영유아 음, 아니면 지체 장애인, 노인 이런 사람들의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파란색이 맞다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아예 버튼을 못 누르는 사람들. 왜냐면 여기 기준에서 전 세계 모든 인한테 다 그 버튼 주었다는 가정하니까. 음. 그리고 만약 버튼을 안 누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뭐 그러니까 이게 가정은 그런 거지. 모두가 다 누를 수 있고 모두가 다 이 버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돼서 무효표가 없는 세계를 만든다면 정도는 가정을 해볼 수 있겠지. 저 실험 내에서. 아니면 뭐 그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할 테고. 근데 만약 무효표가 없고 모든 사람이 그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있으면 바로 모든 사람이 100% 빨간색 누를 수 있는 것도 계산 가능성이 생기지 않아요? 만약에 모두가 빨간색을 누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모두가 빨간색을 눌렀다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는 수학적으로 정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종족이구나를 받아들일 수 있지. 근데 이제 질문은 그거야. 인간은 과연 수학적으로 정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종족인가? 그러면 씨발 복권이 왜 있냐? 기대값이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파란 버튼을 누르긴 한 거거든요. 어, 인간이 100% 계산적인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토스 마냥 칼라로 연결돼 있으면 이런 논쟁은 안 하겠지. 그치. 한 번에 다 서로가 알아채니까. 알아채고 야 하지만 빨간색 S 이름인 거 라인으로 알지? 연결돼 있다면, 어. 어? 어? 하지만 뭐? S 라인으로 연결돼 있다면 S라인. 누가 파란색을 누르지 S. 않을까? 그치. 사실 모두가 파란색 누르는 결과나 모두가 빨간색 누르는 결과나 사실 똑같긴 해. 그치. 근데 누군가가 다른 걸 눌렀을 경우에 빨간색은 비정하게 그것들을 죽이고 가고 파란색은 그것들을 포함하고 간다라는 거지. 그것도 그치. 있고 이거를 최초에 받아들일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생각하느냐와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그 진행을 생각하느냐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실 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모두가 레드 버튼을 누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어떠한 리스크도 거꾸로 지지 않고 모두가 살아남는 것. 아니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떤 특정한 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파란색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는 해. 그러니까 그거는 네. 둘 다 낮은 확률이지만 둘 다 동일하다면 그 이외의 나머지 확률들은 서로를 안고 가는가 서로를 버려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10명이 있어. 10명 중에 10명이 다 빨간색을 누를 수 있는 확률은 100분의 1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고로 이게 그 100분의 1이라기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 되나? 잠깐만 지금 나 머릿속에서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그리고 또 10명 중에 10명이 다 파란색을 누를 확률도 사실은 동일해. 근데 문제는 한 명이 안 눌렀었을 경우에, 두 명이 안 눌렀었을 경우에, 세 명이 안 눌렀었을 경우에서 네 명이 안 눌렀었을 경우까지는 저쪽이 되는 거잖아. 어느 한쪽이 우세하게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우세하게 되었었을 때 파란색은 그렇게 안 누른 사람들을 안고 간다라는 결과가 나오지만 빨간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누른 사람들을 버리고 간다라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지. 확률적으로는. 음... 그렇게 도달하게 된 세계선은 약간 2등,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2등 시민은 뒤져도 된다라는 세계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세계선에 도착하는 게 아닌가.
약간 어떤 말인지 이해했어요. 제가 빨간 어. 버튼을 모두가 똑같은 걸 눌렀을 때 빨간 버튼을 누르는 게 조금 더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했던 바는 어쨌든 빨간 버튼에는 본인의 목숨에 대한 리스크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 그치, 그게 그치, 그치. 도달할 수 그것이 있는 모든 미래에서. 없으면서 모두가 빨간 버튼을 누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치. 근데 그 내 목숨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라는 말은 거꾸로 내 이런 문제가 생겼었을 때 타인의 목숨을 제함으로써 라는 문장이 앞에 괄호로 붙어 있는 상황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사실 내 목숨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맞긴 한데 그 개념이 괄호가 하나 들어가 있는 개념이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할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예, 있어야 되겠지. 우리 뭐 사람들 입장에서는 철학에 대해서는. 음. 근데 그 그래서 그냥 나는 괄호가 그런 관점이었어. 저는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이 어허. 그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 으흠. 정말로 직관적으로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빨간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그 괄호 안의 것을 받아들이고서 빨간 버튼을 누르느냐 하면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생각하지 못하지만 내면에 그러니까 그 오히려 명제 안쪽에 오히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빨간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은 그 괄호 안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을 이제 괄호 안에는 못 보거나 하고 빨간 버튼을 눌렀는데 파란 버튼을 누른 사람들이 그 빨간 버튼을 누른 사람들을 앞에서 그 괄호를 어떤 면류관처럼 씌워놓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지. 그 모르고 그러니까 한 실제로 실수인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괄호를 들고서 빨간 버튼을 누르면 저는 그 사람이랑은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아, 그치. 갑자기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얘기하니까 나는 예를 의도의 문제가 들면은 되지 않나. 네.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빨강이 이득이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이면 그 정도의 지능을 활용했었을 때 저기에 저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정도의 코스트는 충분히 동일하지 않는가? 혹은 그만큼 정도의 난이도밖에 들지 않는 것 같은데? 인 거지. 뭐 이거는 그냥 근데 개인적인 무언가니까. 근데 저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꼭 어떤 수학적 계산품에 의한 것보다는 한편으로 일단 나는 살자라는 식의 마인드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치.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내가 실제 주어졌어.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연결이 할 수 있을까? 전화라도. 그때 난 부모님한테 과연 파란 버튼 누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치. 그 생각이 갑자기 부쩍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대화를 근데 만약에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음.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빨간 버튼으로 향하는 게 맞지 않는가인 거야. 그거는 맞아. 대화를 할 수 있을 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대화라는 게 만약 전 세계 모든 이와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만약에 그냥 네. 이 상황에 갑자기 버튼이 똥 죽었어. 급하게 엄마 전화해서 엄마 뭐 누를 거야 하면서 야 우리 가족은 일단 전부 다 빨간색 누르는 거야. 이렇게 걸려야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빨간색을 누를 것 같아. 아 그렇게 되면 내가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세계선이 된다면 모두가 다 그 합리적 사고 속에서 빨간색을 추론해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치 약간 어떤 집단적 이기주의가 내시 균형을 만드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는 거지. 어? 예컨대 전쟁터에서 다 죽고 나랑 나의 뭐라 그러 전우 한 명만 남았는데 내 전우가 총을 맞았어요. 저 앞에서. 그래서 이게 네. 확률로 딱 떨어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네. 도망가면 무조건 살아. 이게 빨간 버튼이 되겠죠. 내가 저 전우를 구하러 가면 50%로 죽거나 50%로 살아요.
음흠. 그러니까 50%로 둘 다 죽거나 50%로 둘 다 살아요. 이때 도망치는 선택을 했을 때 그 누가 윤리적인 비난을 할 수가 있어요? 전 그치, 없을 것 그럴 순 같아요. 없지. 빨간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윤리적인 비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되게 윤리적 비난이라기보다는 아니,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런 순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냐가 아니야. 다 끝나고 나서의 관점인 거야.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나는 그 친구랑 전장에 나가고 싶은가를 질문을 하는 거지. 음, 내가 다음 전투에 나갈 때 걔를 내 옆에 두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걔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나는 걔보단 딴 애를 데리고 가고 싶어가 되는 거잖아. 일종의 거북이들 같은 거지. 거북이들이 그치? 뒤집어지면 서로,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북이들 서로 다시 세울 수 있게 밀어주잖아. 근데 이제 그치? 만약에 어떤 한 거북이가 안 밀어주고 도망치면 그 거북이가 뒤집어질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야. 그 제가 학부 논문을 그걸로 썼습니다. 어, 이제 확률론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윤리적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왜냐면 그치? 그 확률적 봤을 때 그게 당사자가 나일 수도 있으니까. 응. 근데 나는 이타적 선택이라는 것의 기대값을 계산할 수가 없다 봐. 이타적 선택은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야. 왜냐면 목적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타적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타인에 의한 나의 관측값이 저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에 가깝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렇지 않게 산다면 내 주변에는 나로부터 그런 종류의 이득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만 남거나 혹은 나한테 좀 호의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아까 얘기했을 그 거북이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수학적 균형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윤리적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당연히 내가 주변에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을 늘림으로써의 전략적인 이득을 주는 게 아닌가가 사실 옛날에 했었던 주장이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나는 이번 거를 똑같이 봤었어. 이 라운드가 다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차라리 그러다 뒤지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공자님이 맞았네요. 그렇다. 공자님의 보이지 실제로 보이지 않아도 누가 보는 것처럼 행동해라. 그래. 이 세상에서 나의 행위가 지금 관측되고 있다고 어딘가에 주변에 신독이다. 신독의 마음으로. 주님에 의해서 언제나 주님의 관측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지금 저기 언제나 그러네. 네, 저기 기독교인. 그럼요. 네. 내가 빨간 버튼을 눌러서 살든 파란 버튼을 눌러서 죽든 주님의 섭리입니다. 생명책에 쓰여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예. 쉽지 않다. 쉽지 않네. 근데 사실은 이 주제 자체가 사실은 되게 엄청 디테일하게 설계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다만 철학과 놈들이 디테일하게 뽑아내는 걸 잘하는 거야. 근데 그 철학가뿐만 아니라 이거를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뭐 그렇긴 하지만 뭐랄까 이 쓸데없이 깊이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이 기본적으로 철학과는 다 N들이 오는 곳이란 말이지. S는 철학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본인이 S라고 믿어도 보통은 S가 아니잖아. 철학과에서 S라는 건.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들로서는 이런 거를 받아봤을 때 망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 소신 발언하면 전 이런 종류의 딜레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트롤리 딜레마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사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맞닥뜨리게 마주하게 된다면 트롤리 딜레마에서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보고 있거나 혹은 제가 그것을 운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명 혹은 5명을 선택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귀차를 어떻게든 그 사람 앞에 가기 전에 멈추게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혹여라도 치였다면 그 이후에 나의 어떤 윤리적 선택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학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이 버튼의 경우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파란 버튼이 만약에 쪼그라들어 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혹은 파란 버튼이 많이 눌러서 몇 명이 살았어요. 그때 "너는 무슨 버튼 눌렀니? 일찍이 너 파찍이니 빨찍이니?" 이런 소리 하기 전에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블루팀 몇 명이 죽었다면 그 사람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고 어떻게 추모할 것인지로 나아가는 게 좋은 사회지, 이렇게로 해서 윤리적 반성을 하는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인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봐봐, 전공에 따라서 다 다르다니까. 저쪽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는 내 입장에서는 여기서 답에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찾는 방식이 그 관측이라는 개념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 다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이게 이 지점이 답이 있다라기보다는 각자의 전공에 맞는, 그러니까 각자의 세부 전공에 맞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봤었던 거. 나는 트롤리 딜레마도 똑같아. 트롤리 딜레마의 상황에서 내가 그 가운데 있으면 내가 선택할 모든 것들은 나한테 도덕적 책임이 없다고 봐. 내가 한 명을 살리고 5명을 죽이든 5명을 살리고 1명을 죽이든 사실 나한테 도덕적 책임은 없어. 그냥 내가 그런 선택을 했었을 경우에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보는 방식이 바뀔 뿐이야. 나는 뿐만 그거밖에 아니라 생각을 안 해. 응. 뿐만 아니라 저는 어떠한 사람, 만약에 트롤리 딜레마의 그 상황에 가면 실제 그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방금 그 본인 책임이 없다고 했던 너구리 선장님마저도 그 5명 1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차를 어떻게 멈출지를 고민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되게 플랫하게 만들어 놓고 너 지금 선택해. 그런 다음에 어떤 편을 가르는 이런 딜레마가 이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일종의 편가르기다. 그치. 그래서 윤리적으로 나는 옳지 않다. 아까 내가 그 윤리적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나는 높은 확률로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겠지. 그리고 그 선택을 내 선택을 주변이 보겠지. 그래서 그걸로 날 판단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깝지 않은 사람들 다수를 선택한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 나는 내 선택이 미칠 그것이 나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내 주변에 대한 관측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올 나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걸 내가 감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건데 그런 관점에서는 윤리적인 책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그냥 다가올 나의 관측값의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되게 이거 우리가 전공이 다르고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가 배워왔었던 각자가 생각해왔었던 도식이 여기서 그대로 나오겠구나 싶은 게 있었지. 그런 거. 빨파 버튼의 논의는 대충 그랬다. 확실히 이게 그 세계 1위 유튜버는 달라. 보법이 이 재밌는 걸 갖고 왔어.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게 이걸로 되게 논문 써도 재밌겠다. 맞아요. 이런 걸로. 그래서 그렇게 되게 재밌는 주제 화제거리를 던져준 것 같아요 이번에 미스터 비스트가.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덕분에 이 철학 관련 이제 컨텐츠 하는 분들이 먹을거리가 생겼다. 역시 그치. 대규모 유튜버는 보법이 다르다. 그치. 그렇게 해서 대충 이 주제는 대충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현듯 든 생각. 먹을 네. 거 하니까. 오늘 그냥 이렇게 걷다가 생각했었어요. 먹을 거에서의 이게 사실 나는 먹는 거랑 학문을 하는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 이 뇌로 먹냐 입으로 먹냐가 다른 거지. 마음의 양식.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퓨전 요리를 좋아하는 놈들은 학문을 섞어 먹는 거에 별로 거부감이 없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정통파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김피탕을 용서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 대표적으로 혹시 이제 죄송한데 그 김혜자 짤 올려주시면 안 돼요? 네? 쓰레기 같은 고민했구나 이거.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철학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분야들을 이제 사문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누군가 입장에서는 아마도 김피탕 같은 것도 안 먹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뇌로 먹나 입으로 먹나 비슷할 거 아니야. 어차피 뭔가를 먹는다는 건. 아 근데 어차피 우리 아무말 하는 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 약간 그 자기가 어떤 철학을 전공해야에 따라서 다른 학문과 이접에 대한 거부감이 다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 그리고 거부감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섞이지 않는 어떤 근본을 좋아한다면 내 생각엔 이 식문화에서도 근본충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왠지 그런 분들은 김피탕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슨 뭐 진짜 막 신기한 그런 퓨전 요리들 다 용서하지 못하지 않을까 왠지 라는 생각. 약간 대륙 철학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 독일 철학 전공자분들은 약간 이탈리안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렇구나. 피자 위에 이상한 거 올리면 화를 내셔. 그러니까 불닭 까르보나라를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치? 간학문적 그런 태도랑 거죠. 연결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거죠. 네. 아무리 제가 이탈리안이 아니지만 피자 위에 올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피자 위에 파인애플을 올리는 거봐, 건 이건 선을 넘는 거거든요. 봐봐 중세 철학 저기 지금 전공하니까 전공 뭐 그러니까 피자 위에 감자를 올리거나 고구마를 올리는 건 가능한 일이지만 피자 위에 파인애플을 올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게 왜 난 다 잘 그러냐면 먹거든. 제가 이런 피자 위에 파인애플을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피자 위에 파인애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망고도 올라가고 두리안도 올라가고 용과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죠. 어디까지 이거를 허용해야 되냐는 말이죠. 맛만 그때부터 있으면 이미 장땡 아니야? 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피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시카고 아니 피자는 두리안으로도 피자입니까? 김치를 담그는데? 그렇지 피자지. 시카고 피자는 피자입니까? 피자죠. 시카고 피자는 파이죠. 봐봐 저럴 줄 알았어. 아 저럴 줄 알았어. 토마토 치즈 파이. 아 자 디트로이트 토마토 피자는 치즈 피자입니까? 피자의 디트로이트 피자. 디트로이트 피자는 피자죠. 아 오케이. 그건 왜? 담기는 그릇이 네모내졌는데? 아, 이 조리법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죠? 역시 아, 디트로이트 피자 내가 찾아볼게요. 그 휘낭시의 모양으로 직사각형으로 잘려버리는 피자 있어요. 그 그 트레이에다 굽는 거 있어. 미국식 피자, 디트로이트식 피자. 이게 디트로이트식 피자야? 그렇습니다. 네모네요. 아, 제가 지금 그 세인트 루이스식 피자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아 자 디트로이트 피자는 피자니까 아니니까. 아, 디트로이트 왜 이것도 피자... 전이라고 해보지? 디트로이트 피자는 피자와 파이의 그 사이 어딘가인 것 같아요. 호호호호. 아 근데 인그리디언트는 토마토 똑같아. 치즈 휘낭시. 재료는 똑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저거를 피자와 파이 어딘가라고 그러잖아? 그럼 이제 깔조네가 나온다고. 아 깔조네는 깔조네는 깔조네죠. 그렇지만 피자류 쉽지 않다. 제가 왜 그렇게 하여튼 생각하냐면 예, 그러니까 그러냐. 피자 위에 파인애플이 올라가고 두리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죠. 하지만 피자 위에 파인애플까지는 저는 싫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자라고 부르고 피자라고 판매되고 있으니까 피자라고 합시다. 하지만 그 피자도 위에 치즈가 뿌려지고 그 위에 용과가 뿌려진 어떤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피자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기하네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세상에 먹어본 피자 중에 제일 맛있었던 피자는 양양에 이제 팔고 있는 피자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스리라차 소스를 토마토 소스 대신 베이스로 깔고요.
위에 고수를 뿌립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도 괜찮지 않나? 피자의 그 맛있는 음식이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것은 피자의 조리법을 빌린 다른 음식이죠. 사워도우를 쓰고 똑같이 빨간 소스를 쓰는디 바질 대신에 고수를 올렸는데 그냥 그 정도면 피자라고 해줘도 되지 않나? 아니 두리안 김치도 김치고 블루베리 깍두기도 깍두기인데 이래서 이 아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던 걸 왜 말이야. 만들어내는 거지 음식에 도대체? 그래서 음식에 대한 태도가 철학에 대한 태도랑 동일하지 않냐라는 가설이 이래서 나온 거라니까. 예전에 뇌로 먹는 거랑 입으로 먹는 게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에 저 무슨 뭐 선배 동양철학 전공하신 선배님이랑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박 김치를 김치라 부를 수 있냐? 그치. 수박 깍두기를 김치라 부를 수 있냐? 했을 때 그분은 이제 순자 전공하신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김치의 어원을 들먹이셨어요. 김치는 그러니까 김채, 근본충 채소를 절인 거다. 그러니까. 어디 과일을 그렇죠. 절인 게 김치가 될 수 있냐? 김치의 본질에는 그 채소를 절임이 속합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절이지 않았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일을 절였다거나 채소를 절이지 않고 말렸다거나 이러면 이거는 어떤 종차가 있는 거죠. 그럼 토마토 같은 류의 깍두기는 김치류에 속할 수 있어요. 김치. 김치류에 속할 수 있지만 김치와 같은 종이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세상은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분짓기는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왜 공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명해야 된다고? 정명. 이름을 잘 불러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의 본질을 찾아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좋은 일인 거죠. 물론 그 본질은 시대가 바뀌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렵다. 이 금강경에서도 일체 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모든 성현은 이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무위법이지만 일단 차별을 둔대.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가치적 차등은 없으나 그러면서 구분은 하신다. 뭐 이런 어떤 근본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 저것은 김치가 아니야. 저것은 피자가 아니야. 어디까지를 피자라고 말해야 되냐 이놈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일체의 구분이 공하다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불러서 나쁠 게 대체 어딨냐. 뭐 맛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맛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편의상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새로 부를 수 있는 분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김피탕도 탕수육에 넣어주고 토마토 김치도 김치에 넣어주고 블루베리 깍두기도 깍두기에 넣어주고 블루베리 깍두기는 뭐 맛이 카레 초밥도 없어요. 만들 수만 있다면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맛이 여쭤봅시다. 없으면 그냥 맛이 없는 요리지. 이렇게 여쭤봅시다. 김피탕 같은 경우에 탕수육이라고 예? 불러주자고 하셨잖아요. 그쵸. 김치가 될 수는 없어요? 김치를 베이스로 한 음식인 거지 김치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요? 이제 김치찌개와 같은 류에 속해 있긴 하지. 그치만 김피탕은 김치를 베이스로 김치랑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 저기 절여서 궁금한 게 발효시킨 것을 베이스로 뭔가 된 거잖아. 김치는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로 김피탕은 탕수육을 베이스로 탕수육과는 다른 것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본질이 무엇에 있는가? 그렇죠. 아, 탕수육은 그냥 기체일 뿐이고 수비액트일 뿐이고 서브젝트고 탕수육이 실체 다른 아닐까? 왜냐면 탕수육 위에 사천 소스를 올리든 레몬 소스를 올리든 탕수육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소스로서의 김치가 올라간 거지. 제가 이거에 대한 유명한 짤을 하나 알고 있는데요. 차를 좋아하시는 어떤 분인 것 같았어요. 그치. 그 차를 가지고 이렇게 질서선 예. 혼돈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 있죠.
식물을 우려낸 것을 차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콩나물국밥도 큰 범주의 차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치. 이게 야 이제 근데 위상수학이 나올 때가 됐다니까. 이것은 위상 우리의 동형. 직관에서 벗어난 일이잖아요. 위상적으로 동형인 거야. 근데 이제 그것은 위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의 직관에는 반한 일이죠. 그러니까 위상적으로 그렇지만 다만 우리의 부름의 편의를 위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이거를 컵이라고 불러주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걸 접시라고 불러주는 거지. 그냥 그게 그렇게 설명하기에 편한 것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탕수육 김치라고 불러도 돼. 김치에 탕수육을 넣은 거니까. 그치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탕수육 김치라고 부르면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되게 낮아져. 그치만 김치 탕수육이라고 부르면 받을 수 있는 금액대가 높아져. 그럼 김치 탕수육이 맞지 않는가? 그러면 더 놀리면 인도 차이나는 차이나네?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앞에다가 전술하냐 후술하냐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질 필요는 있긴 하겠지. 인도 차이나는 중국인가? 아유. 그렇죠. 하여튼 제가 근본론자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딱 식성에서 드러났다. 내 가설이 일단 한 명은 채웠다.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는 요리를 싫어하냐? 좋아합니다. 저 가끔 시켜 먹어요. 그치. 하지만 맛은 그것을 있는데 탕수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뿐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러면은 혹시 주문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탕수육 김치 주세요 하시나요? 김치, 피자, 탕수육이란 7글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떤 예를 들면 들러지주의자도 바게트 2개 주세요 하는 것처럼 현실에서의 타협 속에서 명사가 만들어지는 거지. 죄송한데 그 마지막 것이 어떤 본질을 그것의 어떤 본질 혹은 종을 규정한다고 한다면 레서 판다도 판답니다. 레서 판다도 판다고요. 그치. 하마도 말이지. 그렇죠. 하마도 말이고요. 물개도 개예요. 그렇죠. 물개가 개일 순 없어요. 물개는 물개라고 부르지만 이제- 개는 아닌 거예요. 김치, 피자, 탕수육은 마지막에 탕수육이란 3글자가 붙었지만 탕수육은 아닌 거예요. 그뿐입니다. 예. 저 쉽지 김피탕 않다. 좋아합니다. 전국에 계신 김피탕 사장님들, 저 김피탕 사랑합니다. 맛있어요. 그럼 이제 김피탕을 강릉 파는 가서 제일 탕수육 좋아하는 게 전문점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탕수육 맛집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죠. 탕수육을 팔잖아. 김피탕을 팔면 김피탕만 파는 집은 탕수육 맛집이라고 김피탕- 불러도 되나요? 김피탕만 파는 집은 김피탕 전문점이겠죠. 김피탕도 팔고 탕수육도 파는 집이다. 탕수육 맛집 혹은 김피탕 맛집이 예를 될 수 들면 있죠. 일반 탕수육, 사천 탕수육, 뭐 등심 탕수육, 안심 탕수육, 김피탕 이렇게 팔고 있어. 그럼 여기다가 탕수육 일체라고 써도 되나요? 김피탕이 안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그 탕수육류에 속하는 많은 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 달짝지근한 소스에 볶아 나온 음식이라고 말하는 탕수육이 있죠. 이것이 이제 나는 가장 그냥 대표적인 분위기. 콩나물 국밥도 버블티랑 같은 차에다가 넣고 있거든. 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지러지네. 차나무에서 나온 찻잎을 우린 것을 말합니다. 그치. 나머지는 찬나무. 전부 네, 나머지는 하지만 전부 인삼차도 대용차예요. 차로 쳐주잖아. 아니요, 인삼차는 대용차예요. 종이 달라요. 맞아요. 대용차라고 하지만 차에다가 넣잖아요. 음료죠. 아니요, 대용차와 차는 다르다니까요. 대형차는 음료입니다. 그걸 제가 왜 하냐? 저희 집이 무슨 사업을 하시냐? 유자차 만들고 차 만드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잘합니다. 그거는 이게 대용차긴 한데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다르게 구분합니다. 왜냐면 입차는 그러면 이제 만드는 거니까 애초에 관리 그럼 자체가 이제 우린 다르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린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 지엄한 황실의 법을 따라야 한다. 식품위생처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로 했다. 김피탕을 탕수육에 넣기로 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시스템에 순종하는 인간들이 된다는 거야. 이게 이 뭐냐? 대명률이 지엄한데 어디서 탕수육을 이렇게 이게 넣는다는 거지? 바로 알티세르말은 이데올로기의 호명입니다. 호명을 어떻게 받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알티세르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치 피자 아니 차 예를 들어서 찐 차나무에서 우린 잎을 가지고 만든 차와 거기에 우유를 섞은 밀크티와 아니면 인삼차 같은 대용차는 가족 유사성에서 가족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쵸? 하지만 이 가족 유사성의 끝과 끝은 같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일단 근데 묶이긴 묶이잖아. 아니 그럼 뭐 묶는 방법은 수많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쵸. 그치. 그렇게 따지면 이제 묶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제 식물하고도 묶일 수 있는 거고 생명이란 그치. 관점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뿌리를 잡고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럼 뭐 긴머리 남자랑 붉은 식물이랑 뭐가 달라? 뭐 비슷하지. 뭐.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아 거기가 뿌리예요? 그치. 이제 촉수. 어, 그럼. 그거 그러면 모르시구나. 그거 그 스타크래프트 3 그 뭐지 공화유산에서 그 칼라 끊잖아요. 그게 그 장발에서 단발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장발에서 단발되는 거야 이거. 뭐 유사성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하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사성이라는 게 정말 많은 것들을 묶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논의가 있지만 나는 약간 이 모든 게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구분 자체는 의미가 없으나 편의상 부르는 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더 편할 걸 요 정도의 입장에서만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입장에 있어. 그래서 내가 퓨전을 좋아하게 되는 인간인 게 가깝다고 느낀 거지.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음식론에 대한 지점이 철학에서의 요 지점과 굉장히 유사함을 띠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오늘 길었다가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저는 쓸데없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셨네요. 맛이 좋아야 되는 맛. 그게 제가 아, 프랑스에 그치. 살잖아요. 제가 프레그머티즘. 프랑스에 살면서 프랑스 마트에 불고기 정식이라는 이제 음식을 파는 거예요. 코리안 디시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샀죠. 근데 그 성모편을 봤는데 토마토 베이스트하고 고기가 닭가슴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오. 버젓이 불고기라 팔았어요. 관념적 불고기가 뭘까? 그 사람들의 불고기는 대체 뭘까? 그건 근데 오독 아니냐? 물론 간장이 있었어. 근데 간장이 있었는데 토마토가 들어있어. 거기 안에. 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웬만하면 깨어있지만 이건 아니다. 근데 나는 그럼 의도를 볼 것 같아. 불고기가 뭔지는 알았어. 그러니까 불고기를 맛봤어. 불고기가 뭔지는 알았어. 저렇게 만들기까지 어떤 이유가 있었어. 오케이. 근데 불고기가 뭔지를 몰라. 저 이름만 알아. 이름만 알고 갖다 넣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서로 다른 맥락에서 언어를 사용한 거에 가깝지 않는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동음이의라는 거죠. 도움이요. 그치. 근데 아까 그 너구리 선장님이 얘기했던 거에서 그 어떤 불고기를 맛봤어? 라고 할 때 그 맛본 게 불고기라고 어떻게 확신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출처 그러니까 표기.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해줬다. 한국인이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광양불고기랑 언양불고기랑 서울불고기는 조리법부터 다른 음식이거든요. 그치. 광양불고기는 숯불에 굽고요. 언양불고기도 그쵸. 숯불에 굽고요. 서울불고기는 그 전용 그릇이 있습니다. 전골처럼 하지. 예. 그 일단은 금색으로 된 불고기라는 것 자체가 소고기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형의 개념 자체가 이미 모호성을 띠고 있다. 불고기의 본질에는 소고기가 속한다. 그치. 그렇다면 그 닭갈비는 소고기의 간장 베이스. 돼지 그러면 질문. 얇게 썬 소고기 슬라이스를
그 간장을 일부 넣은 토마토 비프 스튜로 만들면 불고기에 불고기.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나중에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그게 정착이 되면 그것도 어디씩 불고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그 맨날 요새 육회가 유행하니까 음. 무언가를 날로 먹는 걸 육회라고 부르는 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쵸, 그런 거. 아주 잘못됐죠. 아주 잘못됐죠. 그 서양 애들도 그거 있어요. 스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시하면 초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쪽 친구들은 회까지 그냥 날로 먹는 생선 요리 다 스시라 불러요. 그러니까 그치. 이거는 이렇게 보아야 맞아요. 동음이의인 거예요. 한국어에서 말한 육회와 일본어에서의 육회는 같은 발음을 가지고 다른 의미값을 지닌 전혀 다른 단어인 겁니다. 짜장면 같은 거네, 짜장면. 일본어의 스시와 영어에서의 스시는 이름 발음과 철자만 같은 전혀 다른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 결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아니라 맥락적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맥락이 동일하다면 약간의 변주는 괜찮다는 거잖아. 언양식과 서울식의 차이처럼. 물론 그것도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 따져봤는데 언양식과 서울식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불고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비프 부르기뇽에다가 간장 조금 넣고 물엿 조금 넣고 하면 갈비찜이 된단 말이지. 네? 그럼 이제 서울식 비프 부르기뇽이라고 해도 되는가? 이게 참 애매한 거 같긴 한데 나는 근데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해도 된다고 봐. 그 주장하는 사람은 그 주장을 통해서 주변의 인식이 바뀔 거야. 저 새끼는 저렇게 부르는 놈이야가 되겠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 근처에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만 남겠지.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콩나물 국밥을 차라고 부르는 사람 근처엔 그런 인간만 남지 않을까? 혼자 남을걸요? 뭐- 언어는 사회적으로 약속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설득된 누군가가 세계에는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김피타. 아무튼 정말 이 어려운 논쟁입니다. 역시 음식에 대한 거는 어려워. 이게 분류라는 오늘 것은 확실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 그치 분류는 참 어려운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음식을 분류하는 과정과 철학을 대하는 과정이 유사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저는 그게 취향의 그 가설은 문제이기 때문에 취향. 신빙성 있어 보인다. 취향의 문제라는 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 음식도 그렇고 사유하는 것도 그렇고 취향의 영역이니까 그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뇌로 먹냐 입으로 먹냐 차이라서 취향이 안 맞으면 뇌로 먹다가 뱉는 거야. 그치. 뭐든지 흡수하는 건가 일단은. 흡수가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찍은 것 같은데. 한 3주치 찍은 것 같은데? 일단 찍었어요. 주제가 3개였잖아. 방금 거 자체로도 하나 아니 이거 번외인가?